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라고. 울게 할 수 있고 때려서 비명을 지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의지를 갖고 굳게 걸어 잠근 입술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정용준 소설 너에게 묻는다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12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편소설 너에게 묻는다를 출간하신 정영준 소설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라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소라님들도 반갑습니다. 다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후에 인사를 잘 안 해주시는데요.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준 작가님께서는 2009년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나,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산릉산책, 프롬토니오, 내가 말하고 있잖아 등 다양한 작품을 펴내셨습니다. 최근 장편소설 너에게 묻는다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언제 봬도 반가운 용준 작가님. 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일로 마주보는 거 좀 낯서네요. 낯선가요? 저는 익숙한데. 그러신가요? 네. 오늘 오피셜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이 궁금한데 어떠세요? 네, 방학이 끝났고 개강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제 근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학 동안에 여름호에 발표할 소설 한 편을 썼고요. 그래서 송고를 얼마 전 했고, 그래서 좀 내내 좀 더워서 힘들었는데 소설을 한 편 쓰니까 그래도 마음이 좋아진 상태. 그래서 아주 근황은 괜찮습니다. 너무 부럽고 좋은 근황밖에 없어서 소설을 쓰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그죠? 맞아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설가님이 소설가는 소설만 안 쓰면 제일 좋은 직업인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날들은 너무 소설가다운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소설이 좀 써지면 기분이 좋고 네. 소설이 잘 안 써지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런 날들을 늘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좋은 여름에 글쓰기가 참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여름에 한 편을 쓰시고 오늘 이렇게 출간한 책을 들고 오셔서 성공하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당당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 녹음 순서로는 마지막 순서세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여러 작가님들을 모시는데 마지막 순서셔서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소라님들께 저매추를 해주신다면요? 저녁 메뉴 추천. 네. 저는 언제나 여름엔 그냥 콩국수예요. 그런데 저녁 메뉴라고 하니까 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천이라고 하기보다 제가 먹고 싶은 건 차가운 면에 뭔가 튀긴 거를 곁들여서 먹고 싶어요. 그 차가운 면만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제 위장 건강이 좋으신가 봐요. 일단 건강보다는 그 기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정말 방탕한 발언이셨어요 방금. 그렇지 않나요? 건강보다는 맛있는 걸 먹거나 시원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 대부분 오늘은 뭐 냉모밀에 돈가스를 먹든지 아니면 냉면에 군만두를 먹든지 이게 제가 겨울에 언제나 선호하는 조합이에요. 네, 소라님들 오늘 저녁은 정해졌습니다. 그 임준 작가님 이번 장편소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작가님께서 직접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에게 묻는다는 장편 소설이고요. 뭐 소재로 말하면 아동 학대에 관한 소설이고 작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데 늘 그 괴롭고 궁금했던 의문점, 부모는 사랑하는 아이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단순히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나 보다도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존재한테 그렇게 하는 게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를 글 쓰는 동안에 많이 생각했고, 반대로 또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너무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사람은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이야기로 한번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좀 장편까지 길게 쓰게 되었어요. 아, 원래는 장편을 염두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장편은 염두했는데 생각보다 긴 장편이 됐어요. 저는 500매 정도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쓰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쓰고 싶어서 한 400매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쓰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유령 쓰시기 전에 그 단편을 쓸 때는 이걸 길게 쓰시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더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던 건가요? 네, 유령이라는 그땐 중편 소설이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단편 소설을 원래 하나 발표를 했다가 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단편 소설에 등장했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주인공의 누나의 삶이 갑자기 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의 삶도 써보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쓰려면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다르게 단편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 단편을 더 늘려서 누나의 이야기를 뒷부분에 붙여서 경장편으로 늘려서 썼어요. 자기 전에 누웠을 때 생각나면 끝나는 거라. 그렇죠. 이야기든 네. 사람이든 네. 자기 전에 생각나면 안 됩니다. 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예요. 네.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방식인데 이런 제목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연재를 조금 하다가 나중에 중단을 했는데 물론 쓰다가 막혀서 중단한 것도 크지만 원래 제목은 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처음 쓸 때는 저에게 이 문제와 이 이야기에 결정된 제 입장이 있었고 그 입장에 관한 제 대답을 들려주자. 이야기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점점 자기 모순에 빠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흐릿해지면서 좀 복잡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대답보다는 질문의 형태로 자꾸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술을 하는 것보다 무슨 일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문장을 많이 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그 중반 이후부터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제목을 좀 바꾸니까 중후반이 써졌어요. 그래서 이 제목도 함께 바꾼 거예요. 너무 극적인 변화잖아요. 나의 대답에서 너에게 묻는다라는 극단의 변화인데 어떻게 나의 대답이었을까 싶을 만큼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질문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이 이야기를 계속 파고 들어가셨던 작품 그 작업 과정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따라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무겁잖아요. 무겁고 처음에는 여기에 묘사되는 것들, 이미 우리가 기사나 이런 걸로 비슷한 유사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안에서 다뤄지니까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의 질문도 되게 단순하지 않고 엄청 분화가 됐어요. 인물들 입장들이 다르니까 정말 질문 그 자체의 소설이었는데 어째서 답이었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이었죠. 아동학대는 나쁘다. 아이는 고통스럽다.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동학대는 심각한 거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흔한 사회 문제고 이제는 지겹기까지 한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 당연한 것이 대답이 아니라 그 당연한데 왜 우리는 안 바뀔까? 정확히 말하면 질문이 아니라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는 걸까? 견디면 안 되는데 왜 견디는 걸까? 이렇게 너무나 인간 그런 존재죠. 뭐 우리가 결심이 해도 그 결심을 바로 취소하는 존재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도 사랑하고 보면 안 되는 것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모른 척하게 집요하게 끝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했어요. 이야기가 자꾸 인물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한탄하듯이 질문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답을 못 하거든요. 이 안에 인물들도. 그래 서로가 서로에게 묻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것을 쓸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서 현실감,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공 유이진의 직업이나 주변 환경도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현실감이 있었는데요. 작가님께서 작품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디테일을 좀 촘촘히 준비해 두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쓰는 소설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작가는 그 소설을 그게 판타지든 SF든 아니면 동화든 그 세계 안에서 리얼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여도 리얼한 판타지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루는 그 리얼함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의 리얼리티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다른데, 그동안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리티에는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특히 장편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망상이나 환상이나. 그런데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허구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리얼리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알아봐야 했고 틀림이 없어야 했고, 그리고 단순한 사실 몇 가지로만 쓸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그 중의적인 부분도 꼼꼼히 마련했는데, 그렇게 마련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약간 자신감은 아닌데 약간 부드러움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소설에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인물과 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실감 때문에 소설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조사를 한다거나 마련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야 쓸 때 제가 좀 마음이 부침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직업군의 섬세한 그런 조사도 있었을 것 같지만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선을 지키면서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뤄도 될까? 이것이 옳을까를 되게 고민할 것 같은데 충분한 자료 조사가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그 자료 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여기 이제 방송 작가들의 이야기인데, 방송 작가들이 어떤 도구를 쓰고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에게는 그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생한 고민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것에 갖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이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모순, 또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반응도 살펴야 되고 조회수도 살펴야 되고 그것에 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같은 것들을 알아봐야 해서, 사실은 그런 자료조사보다도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여러 자기 발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거의 방송 작가들의 그 브이로그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그 방송계를 알기 위해서 그 관계성과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이런 걸 좀 조사를 하셨던 거군요. 네, 뭐 어떤 것들이 화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겐 좀 더 생생하게 필요해서 그런 걸 많이 정말 알아봤던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방송 작가가 계신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방송계만 생생한 게 아니라 이 시사 프로그램이 찍는 대상, 이 가정 폭력이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성들도 되게 생생했어요. 그럴 법했고 그들이 다 다른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짜임을 만들 때는 어떤 걸 좀 참고하셨나요? 일단 우리들이 익숙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추정 60분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열심히 다룬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봤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여러 슬픈 사건들을 정말 괴롭긴 했지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사실관계, 그리고 방송에 담을 수 없는 그 뒷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좀 더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시간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인물들의 마음에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네. 인물이 그런 조사와 그런 어떤 자료 세계관, 그 문화를 정확히 안 다음에 인물이 생생해지고 나니까 그들이 내면에 품은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게 그냥 폭력과 과거 트라우마뿐이 아니라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모든 인물들에게, 그 인물들에게 장용하는 사랑이 다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인물들이 생각한 사랑을 하나씩 다 정하셨겠다. 다 다른 형태의 이 사랑을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만 해봤습니다. 추측만 해봤는데요. 네, 사랑이란 단어처럼 정말 외연이 넓은 단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뭐 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구분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루틴이나 한 사람이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에 빠지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했다거나 무리한다거나 그렇고 무리하는 나 자신이 아름답다거나 뭔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그 기쁨을 느낀다거나 또 두 번째 사랑은 정반대로 무력한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좀 더 오래되고 깊은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뭐 오래된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소설은 주로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사랑에 제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찌할 수 없는 걸 머리로 알고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친구에게 상담했다면 정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문제를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싸워볼 그 생각도 못 하는데 왜 싸워볼 생각을 못 할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인데 그게 가장 큰 존재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선택할 수 없이 그들을 사랑을 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됐는지를 보면서 납득을 하고 그런데 어떤 답을 구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했고 그래서 너에게 묻는다. 저희에게 마치 묻는 것 같은 이 제목을 작가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작가님은 어떤 인물에 정말 다양한 입장과 선택을 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에 가장 이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소설에 나온 거의 모든 인물은 조금씩 우리가 아주 뭐 뻔한 비유긴 하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작가는 한 소설 안에 주인공도 있고 영어로 하면 주연,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지만 그게 다 작가가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다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모든 소설은 저는 작가에게 자전적이라고 믿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저렇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다 묻어있죠. 그중에 가장 큰 마음이 묻어있는 두 명은 아무래도 이 소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성기라는 인물하고 유희진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둘 모두 부모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안 될 부모를 사랑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랄지 단순히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른스러운 아이지만 어른스러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장 마음을 쓰면서 썼던 장면 두 가지가 장성기가 엄마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차마 못 죽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장면하고 유희진이 늘 실망만 안겨주는 엄마의 머리를 아기처럼 품고 기도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그냥 어려서 그래가 아니라 진짜 부모보다 훨씬 더 부모를 염려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그 둘을 쓸 때 제가 조금 거리 조절 못하고 더 세게 쓰고 싶은 걸 참느라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딱 말씀해주신 그 두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저에게도 남아있는 이유가 어떤 용어라는 게 생기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순간 그런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구나를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반면 이 용어가 나온 다음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건 나쁜 거, 너는 지금 어리석어라는 대화로 이어졌을 때 제가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것 하나로 표현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와 마음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어른스러운 여러 복잡한 생각 안에서 나온 선택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 소설에 정말 저에게 와닿은 지점이었습니다. 그 두 인물 좀 저도 했고 작가님도 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뭐 요즘에 다들 많이 보는 여러 예능 중에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사정은 다 다른데 항상 반복되는 게 아이들이 그 부모가 싸울 때 옆방에서 그 부모를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그 공포감에도 걸어 나와요. 항상 그 사이에 서가지고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패널들이 여기서 애가 제일 어른스럽네 이런 말을 하는데 전 정말 거기 많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계속 내내 붙들려 있던 것들은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읽고 독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복잡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거의 짜증에 가까운 기분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옳고 그름을 무 자르듯이 이분법의 세계이고 점점 이분법의 세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좋은 게 저는 이야기는 항상 그 복잡한 것들을 담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물 아이러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멈추면 너무 단순해지고 모든 것이 이분법이 되는데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묻는다. 네, 작가님의 마음을 담은 제목이었고요. 토기와 토기장이에 관한 이야기 보고 싶습니다. 소설 속 안인수 목사는 자신을 토기장이에, 자녀를 토기에 비유하며 학대를 정당화하는데요. 그 토기의 마음에 관하여 작가의 말에 쓰셨는데요. 이러한 비유가 작품 전체에서 어떻게 확장되길 바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이거 장편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그 학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심리 상담 전문가가 부모를 인터뷰할 때 그 부모들이 일관되게 내가 자기 자식을 학대할 수 있는 그 심리적 근거가 내 새끼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 내 건 거죠.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하는 이 느낌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강한 사랑 표현인데 애착이 느껴지는. 그런데 그 심리가 또 동시에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나쁜 선택을 할 때조차도 이 애는 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 오만함에 아이를 데리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견딜까? 어떤 논리로 정당화와 합리화를 할까를 고민할 때 인간의 생각은 결국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어떤 신념에 다 알게 모르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중 이제 그 성경에 나온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창조주가 자기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와 똑같게는 안 만드는 게 열등하게 만들어 놓고 너무 예뻐하죠. 막 아름답다고 하고 뭐 예뻐 죽는데 그랬고 엄청 또 실망해요. 너무 미워하고 생색내고 그걸 넘어서 나중에는 화내고 죽여버리고 재앙을 뿌려버린 그걸 보면서 이거 피조물 입장에서는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랑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은 무서워지는가. 그러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는 그 근거가 너무 무시무시한 폭력이 되는 거고 저는 그게 그대로 좀 더 사랑을 베푸는 자들의 논리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화나냐면 내 사랑이 큰데 반응해주지 않는 그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늘 귀여운 생물로 인간으로 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토기도 말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정말 이렇게 비유해요. 토기장이가 내가 창조주인데 토기를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지금까지 내내 내 자식이다 사랑한다 해놓고 그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토기는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거고 내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건데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처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이 논리를 저는 부모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썼어요. 이 유이진이 만든 첫 번째 아동학대 특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것을 찍은 작가에게서 은연한 분노를 느낀 아동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다르다를 판단하잖아요. 그 은연한 분노를 읽어내면서 프로그램을 참고하셨던 작품 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저 이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저는 적? 그 부분은 저의 작가의 마음이었어요. 저 자신도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느끼는 자기 모순이 있었거든요. 특히 글 쓰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픽션인데 그 누구보다 이 픽션에 들어가는 인물을 내가 잘 다루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인물의 대변자가 되고 싶고 때로는 이 인물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고 싶은데 동시에 이야기로 쓰는 것에 대한 부채감이 있고 또 그 내가 대성화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만으로 내가 함부로 노출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시대정신이 우리 모두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주는 작가적 어떤 신념 아래 깔려 있는 그 아이러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고 그 성향이 그 유이진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작가님이 다루셨던 그 인물들도 불편한 문제가 작품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와서 인물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면으로 돌파하는 힘이 작가님의 소설에서 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학대와 사적 제재라는 민감한 문제가 나옵니다. 집필 과정에서 좀 신경이 쓰이고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신경이 쓰이고 어려웠던 점은 이 소설이 아동 학대를 그냥 이야기의 요소로 사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멈추게 됐고 또 하나는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다라고 읽히는 게 좀 두려웠긴 했어요. 이 소설은 독자님들이 그렇게 읽으셨다면 이렇게 읽으신 건데 제 입장에서는 작가의 변을 해보자면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소설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사적 제재가 나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사적 제재를 하고 싶은 그 심정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한 사람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지만 그래서 대부분 체념하고 살지만 어떤 문제는 도저히 그것으로 체념되지 않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심정을 다루고 싶었던 거죠. 이 세계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도 계속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안다. 잘못이다. 스스로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있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다가 인물의 마음이에요. 민감한 사안 넣으면서 독자님들이 그렇게 읽지 않길 바라며 많은 장치를 해두지만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도 이렇게 맨날 열심히 말씀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근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이 주제는 너무나 무겁고 마음이 아픈 부분도 많았지만 너무나 손을 못 놓고 읽었거든요. 저 이거 들고 나서 원래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다 읽었습니다. 한 번에. 뭐랄까 작가님이 지금 활동을 해오신 시기가 이렇게 계속 지나면서 슬럼프도 있으셨을 거고 힘의 부침도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책에 들어가서 여전히 문장이 조금 날아가고 있다. 작가가 이것을 막 지쳐서 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단단하게 쌓아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단단하고 차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고 계신가요? 그냥 열심히 쓰는 거죠. 아니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저는 그냥 그 인물을 허구지만 저는 허구를 통해서 더 진실을 더 많이 말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계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이 뭐길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맨날 하는 말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더 꾸며내고 좋은 의미로 꾸며내고 때로는 자기 마음도 숨겨가면서 괜찮다고 해주고 그래서 어떠한 인물의 마음을 처음에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 사람의 심정에 내가 조금 다가간다고 느껴지면 좀 신이 나요. 신나고 그것들을 문장으로 써내면 이런 말 좀 이상한가? 좀 각오하고 다른 힘들어하는 소설가들의 원망을 각오하고 한 말씀. 때로는 그런 걸 쓸 때 좀 잘 쓴 것 같은데 이번 혼자 힘을 쓴 다음에 냉수 한 잔 먹고 읽어보면 새삼스럽게 정말 문장은 아름답지. 어떻게 문장이 이런 것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쓰는 문장이 좋은데 이 문장이 그냥
혼자 느끼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가 쓰려고 했던 이 인물을 내 예상보다 혹은 내 기대보다 더 잘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적인 좀 마음이 들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 장, 두 장 하다가 끝이 나 있고 그래요. 교과서 위주로 했더니 이제 전국 1등을 하였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소설이 잘 되면 신이 나고요. 신이 나면 소설이 잘 되는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조롱할 거면 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조롱 아닙니다. 작가님, 그렇다면 만약 이 소설 속 인물 중 한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를 만나 무엇을 먹고 싶으신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 질문 되게 이상했거든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소설에서 먹는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사실 이 소설은 커피만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소설에서 저는 음식을 자주 먹여주는데 네. 그런 게 들어갈 곳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주인공격인 유이진이 한 번 먹는데 그냥 만두 먹거든요. 그래서 레알. 네, 그것보다는 좀 새벽이 아닌 정찬 7시쯤 느리고 긴 식사 그리고 약간 커다란 찜기에서 잘 쪄낸 맛있는 뭐 채소나 뭐 가재나 제가 좋아하는 게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딱 한 명만 먹어야 한다면? 유이진. 유이진. 왜 네알을 기억하냐면요. 왜 네알이지? 만두가 왜 네알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가져가는 만두집 딱 4개 주는데. 아, 그래요? 약간 왕만두 4개. 아, 왕만두. 네, 이해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물만두 말고. 네, 저는 왜? 막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해하였고요. 이 장면만큼은 누군가에게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대목 있을까요? 아까 막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네. 장성기라는 인물이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벌벌 떨고 온 힘을 다해도 못 죽이는 걸 보고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엄마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장성기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엄마는 너한테 그랬지만 너는 소중한 존재고 뭐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는데 그런 사람까지 미워요. 엄마를 나쁘게 말하는 거. 엄마는 진짜 나를 사랑했다. 네, 너무 라고 납득이 하는 됐습니다. 이 마음이 저는 제가 쓸 때 가장 저에게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복잡하지만 가장 납득됐던 인물의 내면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뒤늦게 나와요. 유이진이 좀 던져보려고 자신의 과거를 살짝 밝혔는데 안 먹히잖아요. 전혀 안 열어 보이던 그가 이제 자신의 장소 그리고 그 안인수 목사를 가둬놓은 그곳을 뱅뱅 돌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참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무슨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납득이 되어서 고요. 네, 그러면 특별한 질문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너에게 묻는다를 집필하신 용준 작가님이 문장의 소리에게 묻는다. 혹시 작가님께서 문소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기에 혹은 영재에게 묻는다도 좋다고 써져 있네요. 여기에 저희 문소팀이 저에게 좀 떠넘긴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 다영 작가님 이거 너무 잘하는 게 늘 저는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와보시니까 얼마나 못하는지 보이시나요? 아니, 너무 잘해서 얄미울 정도인데 이거 다영 작가님 이거 DJ 잘하기 위해서 혼자 몰래 노력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잘하려고 노력은 혼자 합니다. 거울 보면서 연습하나요? 아니요. 여긴 얼굴이 안 나와서요. 사실 이제 문소가 조금 제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제 정체성은 소설가인데 갑자기 DJ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전에도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부캐더라고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디 영상, TV나 유튜브를 보면 누가 누구에게 질문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 계속 봐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제가 봤을 때 좋았다, 나빴다를 가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좋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전체의 흐름, 오신 분,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걸 고려한 자가 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용순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작가님을 가장 즐겁게 한 사건 하나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 즐거운 사건이 뭐 있나? 우리 삶에 그런 거 있나요? 소설 써서 발표했다. 그거 하나인데 그거 엄청난 즐거운 건지 알긴 네.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싱거운 답이니까 최근에 즐거운 사건은 없고 즐거운 순간은 저 하이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지금 봤어요. 보셨나요? 예. 그거 보고 막 눈물 흘렸어요. 그 처음에는 내가 옛날에 느꼈던 그 원피스나 테니스의 왕자 그런 느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감흥 없이 전 봤다가 차올라서 그거 보셨어요? 그럼요. 이거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그거 보면서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성장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나도 역경을 뚫고 싶다. 나도 신기술을 네. 얻고 싶다. 나에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동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밤에 자기 전에 늘 뭉클한 채 요즘 잠들고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만한 게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배구라는 스포츠 종목도 사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만화의 좀 특징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애들이 정말 현실의 배구를 하는 사람들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그것이 정말 신선했어요. 근데 다영 작가님이 지금 눈을 제가 봤는데 처음으로 동그랗게 커지면서 진실의 아닙니다. 표정이 드디어 저는 나왔네요. 너에게 묻는다 때부터 동그랗고 반짝반짝했다고요. 네, 이렇게 하이큐가 훌륭한 이야기라는 거 네. 말하고 싶네요. 반가운 마음에 놀라봤고요. 작가님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단 하나를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뻔한 질문인데 진치린 칸에서 이야기가 진짜 좋아요. 이야기. 물론 소설이지만 네. 확장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줄거리만 말하면 CCTV처럼 행동만 이렇게 진술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야기 안에는 할 뻔했던 것, 하려고 했지만 끝내 못했던 것, 그리고 마음, 내면, 감정. 그는 슬펐다로 쓰지 않고 그 슬픔의 모양 같은 것도 막 작가들이 써주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훌륭한 내러티브는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면에 전후사정 같은 걸 다 멋있게 살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삶을 온 힘을 다해서 조명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야기가 누구도 무엇도 한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저는 이야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이야기 쓴 사람인 것도 좋고 하이큐도 좋고. 너무나 저 역시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다루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이야기가 나에게 준 상처가 좀 있으실까요? 그렇죠. 한계를 느낄 때. 그러니까 이야기든 이 소설의 내용이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좁혀지고 오므려져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넓어져서 무책임한 거예요. 네, 맞아요. 펼쳐만 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요약이 안 되고 한마디로 할 수 없고 그게 때로는 이야기를 읽어가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라는 마음으로 펼쳐만 놓으니까. 그래서 훌륭한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인물의 그 아이러니 같은 게 생생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학적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작가 자신도 굉장히 그걸 힘들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힘들었죠. 써가면서. 저희가 작가님께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유희진이 엄마를 사랑하는 장면, 엄마가 계속 자기에게 꼼짝도 못하게 심리적으로 올가매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는 그 부분을 한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나 기억한다. 잠든 엄마가 아이처럼 웅크리며 내 품을 파고들던 깊은 밤을 함께 누웠을 때 엄마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무엇이든 허용하고 무엇이든 들어주고 무엇에든 반응하는 순한 동물이었다. 엄마를 껴안고 엄마의 팔을 만지고 엄마의 배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붉은 열매처럼 내 몸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숨과 말 속에 단맛과 향기가 스쳤다. 그때의 우리는 완벽한 한 쌍이었다. 엄마는 상냥하고 착했다.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으면 엄마가 마치 내 몸에서 꺼낸 새끼처럼 애틋하고 불쌍했다. 엄마는 선잠에 깬 아이처럼 중얼거렸다. 희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나는 말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더 미안해.
엄마의 머리통을 인형처럼 껴안고 있으면 세계가 내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았다. 창밖의 세계가 모두 봄처럼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도했다. 엄마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정말로 엄마를 변화시켜주세요. 아침이 되어도 이 모습 그대로 지켜주세요. 분명 신은 내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은 듣기만 했다. 이 아이가 어른한테 한 사랑은 좀 우리가 뭐 조명을 하는 것에서 약간 사각으로 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오은영 박사님의 이제 금쪽이를 볼 때 많이 느끼는데, 아이하고 그 코끼리 인형이 대화를 나누면 애들이 엄청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떼쓰는 애들이었다가 말을 해보면 막 나 그냥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불쌍해서, 엄마가 그럼 싫어해요, 슬퍼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 맨날 그 장면에서 울거든요. 목소리를 주지 않은 톡이라 그렇지 아이들이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이진이 마지막에, 저는 엄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마지막에 이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저 역시 좋아했던 장면이라 좋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소감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소라님들께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는 굉장히 밝고 환한 게 많은데 오늘 소설 때문에 너무 학대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좀 죄송하고요. 하이큐 얘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속 문학을 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조영준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13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